검찰 수사가 조국 가족펀드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돌연 출국한 사모펀드 코링크 대표 등 핵심 인물 3인방에 대해 귀국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규탄 2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일 2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인 고려대는 다른 대학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정부와 여당은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방어 훈련이 한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자시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상반기 출생한 아이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의 갈래를 타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에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사모펀드 의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모펀드의 핵심 관계자 3명이 최근 모두 해외로 나가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귀국을 권고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 귀국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본사입니다. 검찰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출근한 직원도 없이 적막감이 감돕니다. 오늘은 못 봤어요. 저도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 돈 10억 5,500만 원이 유입된 후 운용사는 물론 해당 사모펀드 투자회사도 급성장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오른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도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급성장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영어 교육업체는 2차 전지 제조사인 WFM으로 변신해 전북도청으로부터 연구비 6천만 원도 따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측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돌연 해외로 출국한 펀드사 대표 이모 씨와 펀드 총괄 대표 명함이 불거졌던 조 후보자 오촌 조카 조모 씨, 그리고 WFM 전 대표 우모 씨 등 핵심 3인방의 소재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 입국을 거부할 경우 강제 귀국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처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제 검찰과 조국 후보 사이에 창과 방패의 치열한 대치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평소와 달리 편치 않은 기색이 분명히 드러났고 스스로의 입으로도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조국 후보의 오늘 출근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전 11시 평소보다 늦게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타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화일째 준비했던 해명도 자제한 채 빈손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수사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논문 관련 서류와 사모펀드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방향성을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라며 강제 수사 배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추측성 발언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유의미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조사는 청문회 이후 이뤄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에 대해서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여당을 또 비판하며 물고 물리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걸 보니까 정치권의 머릿속도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검찰 비판에 선봉에 선 건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력이라며 거대한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인사청문 절차에 따른 검증보다는 도리어 검찰 수사에 시선을 뺏기는. 야당은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력 실세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당시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라고 치켜세웠던 여당은 검찰의 칼끝이 조국 후보자를 향하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대학생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UN 인권이사회 인턴에 어떻게 선발됐는지 전혀 경위를 모른다고 해명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작성한 인턴 후기에는 분명히 지원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다는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고교생이 2명 있었는데 모두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9년 작성한 UN 인권이사회 자문위 참관 후기입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부모와 함께 많이 고민했지만 결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썼습니다. 지원에 앞서 부모와 상의했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인턴을 선발한 단체 대표는 조 후보자와 국가인권위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 교수였고 당시 선발된 고교생 2명은 모두 서울대 교수 자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선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야당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외치던 조 후보자가 뒤로는 딸의 스펙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상을 파악해보니 철두철미하게 딸의 스펙을 관리해왔던 아버지였습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직접 학원에 와서 딸의 외고 진학 문제를 상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외고는 특례 입학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아들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서울시에서 하는 한 활동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탈락을 했다가 추가 모집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번 가운데 4번만 참석을 하고도 무사히 활동 인정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성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서울시가 낸 청소년 참여위원회 모집 공고입니다. 모두 71명이 지원해 45명이 면접을 보고 25명이 합격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들 조모 씨도 여기 지원했지만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12일 뒤 이틀 동안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추가 모집에선 조 씨를 포함해 면접을 본 3명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활동 참석은 저조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19차례 회의가 열릴 동안 조 씨가 참석한 건 4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참 사유가 나온 건 2번뿐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5번 이상 불참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씨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4년 1월 박원순 시장 명의로 나온 활동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최초 합격자를 상대로 한 오리엔테이션 당시 결혼이 생겨 추가 모집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명이 참석 안 해서 왜 참석 안 했냐 하니까 자진 사퇴 합격을 해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해서 사퇴가 된 겁니다. 또 5번 이상 불참자를 해촉한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조 후보자의 아들 외에도 5번 이상 불참한 7명 모두 해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웅동학원은 빚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채는 오랫동안 갚지 못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교육청에 과거 제출한 문서를 보면 캠코 측과 원금만 내고 이자는 감면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신현석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웅동학원이 부채 상환을 위해 수익자산 매각을 허가해달라며 2010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진 빚을 원금 15억 원에 이자를 더한 58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어서는 합의 예정금을 15억 원으로 기재하고 원금만 상환하는 방향으로 캠코 측과 조정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코 측은 웅동학원과 이런 채무 조정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사실이 없고요.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수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교육청도 원금만 변제하겠다고 한 계획을 문제 삼았습니다. 웅동학원은 반면 조 후보의 동생이 대표인 코바 C&D 측에 대해선 원금만 상환하는 합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웅동의 채무는 90년대 후반 중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원 측이 교육청과 이사회에 보고한 건설 비용은 31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비는 도로나 교지, 건축, 조경 부대 시설이 공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지만 조 후보 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제기한 소송엔 공사비로 16억 원을 계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고 교육청은 웅동학원에 당시 공사비 조로 빌린 돈의 사용 명세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버티다가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아직까지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조 후보자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똑같은 상황을 비판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국의 딜레마에 맞췄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을 가차없이 비판했던 조국 후보자. 최악의 서울대 졸업생 3명을 뽑았습니다. 3위가 누구냐? 조윤선. 당시 SNS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냐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자 생각이 바뀐 걸까요? 과거 장관이 수사받을 때는 내려오지 않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했다는 말도 했었지만 지금 와선 의혹만으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부메랑이 되고 있는 셈이죠. 딸 특혜 논란에 사과한 장관에 대해 파리가 앞발 비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들. 조 후보자의 거듭된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인에 대한 검증의 법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민정수석 시절 자신을 비판한 70대 노인을 고소하고 딸 관련 의혹들도 과거 발언과 지금의 태도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는 윤석열 총장 지휘하에 검찰 수사에 직면해 있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이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윗선과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해달라는 격려였죠.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윤 총장도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조 후보자도 과거 이 문제를 지적했었죠. 법무부 장관이나 가까운 대상이 수사 대상이면 철저한 수사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본인에게는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조 후보자의 최종 선택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에서는 오늘 저녁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두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대 학생들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학생도 많고 또 졸업생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오늘 집회에 모였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는 방금 전까지 800여 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모여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대 동문들이 개인 자격으로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간 것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학 측은 3년 전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로 일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치색과 관련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이 다니고 있는 부산대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100여 명은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했는데도 3년 동안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제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조국 힘내세요가 상위권에 오르더니 오늘은 가짜 뉴스 아웃이라는 말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느닷없이 이건 또 무슨 소동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 검색창이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필요한 단어를 검색하는 그 창,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일부러 조국 힘내세요라는 말을 검색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포털 검색창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를 반복해서 넣으면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예. 당시 지지자들은 각각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후 2시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말을 검색창에 쓰자 이렇게 각각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쪽도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말을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리면서 어제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와 아닌 사람들의 실검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아, 그랬던 거군요. 예. 그럼 오늘 가짜 뉴스 아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거 역시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 보도들이 다 가짜 뉴스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이것도 뭐 믿을 게 못 되는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는요, 약 4,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특정 단어를 동시에 치면
이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여론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보면 뭐 드루킹 사건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만. 자, 드루킹 사건과는 약간 다릅니다. 드루킹 일당은요, 킹크랩이라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조작을 한 거고요.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법을 저지른 드루킹 사건과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자, 포털 사이트 역시 이를 제재할 근거나 방법이 없고요. 자, 다만 같은 뜻을 가진 몇천 명의 사람만으로 그보다 몇백 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실시간 검색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론이 자칫 호도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나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마음만 먹는다면 뭐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뭐 퍼뜨린다든지 또는 특정 연예인을 띄운다든지 이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에요. 이 지지자들이 고마워요 문재인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선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직접 보시겠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도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평화 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어서 이 문 대통령에게 생일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반대 진영에서 평양 올림픽이라는 말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려서 또 실검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는 뭐 시민들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부 절차일 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 문제와 화이트 국가 제외를 연결지었는데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는 적정한 수출 관리를 위한 것이란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보복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한일関係 최대 문제로 강제징용을 거론했습니다. また日韓関係は現在最大の問題であ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含め韓国側からの否定的で非合理的な動きが相次ぎ非常に厳しい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 그러면서도 한일 간 민간 교류 중요성은 강조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어제 역사는 바꿔 쓸 수 없다면서 문제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sues right now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bout the 1965 treaty.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미 국무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동맹국을 계속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수출 우대국 제외 시행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한일이 써서는 안 되는 금지된 수단을 썼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화이트 국가 배제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스스로 지키자면서 그 길 의지를 강조했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소재와 부품 산업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첫날 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공장 기공식을 찾았습니다. 대기업 최초로 중국 공장을 국내로 옮긴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소재와 부품 산업의 연구개발에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100여 개 소재를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국산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은 국산화까진 5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의 조치가 수입 중단으로 연결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확대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기대 속에서 개발 중이던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팩사백의 실험이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한 임직원이 거액의 지분을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하얀색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본사뿐만 아니라 서울 여의도 사무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라젠은 암세포만 골라 공격한다는 면역 항암제 팩사백을 개발하던 바이오 업체입니다. 한때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나 지난 2일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 직전 한 임원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이 중단될 거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라젠은 홈페이지에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엔 해당 임원에 대해 공고사직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은신처인 집과 사무실에서 무려 현금 15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은행 직원조차 이렇게 많은 현금은 처음 볼 정도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전북 김제 마늘밭 사건 때 압수한 110억 원보다 40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박스를 든 경찰관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박스 9개를 차량 3대에 나눠 싣습니다. 순찰차 호의를 받은 차량들이 은행 앞에 멈춰서고 다시 박스를 꺼내 창구 앞에 쌓아둡니다. 박스 안에는 153억 원, 5만 원권 30만 장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현금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밤새 현금 세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36살 박모 씨 등이 집과 사무실에 보관했던 부당 수익금입니다. 박 씨 등은 돈을 쉽게 보관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이렇게 압축 팩에 담아뒀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박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의류 사이트로 위장을 한 게임 사이트입니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받은 아이디만인 거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압수 현금이 너무 많아 압수물 보관 금고가 아닌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법원에 몰수 판결이 나오면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경찰 포토라인에 섰던 가수 승리가 5달 만에 이번에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는 내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변호인을 대동한 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낸 가수 승리.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 축하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박 혐의 인정 여부와 도박 자금 출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합니다.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지난 3월 클럽 버닝썬 사태로 경찰에 처음 출석한 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 65일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Y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승리와 더불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승리의 전 소속사 YG의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스의 혐의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내일 양 전 대표를 불러 상습도박 혐의와 함께 해외 세력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각종 집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침묵 행진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에도 침묵 시위를 통해서 항의했는데 여전히 소음과 교통 감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노소음, 교통감옥 해소,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손팻말에 적힌 문구들입니다.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등에 사는 200여 명이 잦은 집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침묵 행진을 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듣기 힘든 소리를 하는 등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 지난 2016년 12월 법원이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 시위를 허용하면서 집회가 급증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주민들은 2년 전에도 침묵 시위를 벌이며 집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회 개최 건수는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부 집회는 장기 농성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밤에 노래도 불러요. 10시 넘어서까지. 아무데도 오줌 싸고 담배꽁초 버리고 냄새 나갖고 동네 골목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 너무나 과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밤에 특히 일몰 시간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2년 만에 거리로 나선 날. 오늘도 시위대는 청와대 앞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연일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이 한일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의 안보가 영향받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이라며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민감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소미아도 지속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AFP는 미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11월 22일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 공유 채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청와대 설명도 혹평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효과적이지 않다며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위기 상황에서 쓸모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 관계자들은 한일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을 해왔다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다시 협상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미국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초 청와대와 여권은 미국이 다 이해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한미동맹에 금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뒤늦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시인한 셈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실망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이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우리의 독도방어 훈련이 한일 문제 해결에 비생산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잘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초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랜디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의 인터뷰에 대해 청와대 백악관 차원의 안보실장급에서 9번 통화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NSC가 우리 입장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며 잇따르는 국무부의 지소미아 파기 불만 표시는 미국 행정부 내 의사소통 부족 탓으로 해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불량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뜻하는 얘기겠죠. 여전히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북한의 태도 어느 것 하나 협상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양군인회 행사에 참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Those are at the center. These are at the core of America's founding principles because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팀을 현장에 배치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제재라는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fully and strictly enforced unt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dismantled. 미국은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올 상반기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와닿는 수치로 표현하자면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1명이 자녀 1명도 낳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1호 여성 전문 병원이자 가장 대표적인 산부인과였던 충무로 제1병원. 응급실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저출산 분위기 속에 경력난에 빠지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식이 갖고 있어야죠. 좀 내놨잖아요, 건물.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5만 8,500명.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입니다. 이대로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임 가능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지난해 처음 1명 아래인 0.98명까지 떨어졌고 올 2분기에는 0.91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여성 1명이 자녀를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건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0.98명이라 하면 2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인구 절벽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2만 명 가까이 많았지만 올해는 1만 명 초반까지 좁혀졌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겪어왔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노사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이 한일 갈등으로 비상시국인 만큼 파업을 벌일 경우 자동차 산업 위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건
거의 자정쯤입니다. 22차례 집중교섭 끝에 결국 의견 절충을 이뤄낸 겁니다. 현대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 노조조합원 총회 찬반 투표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총회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노조 창립 31년 만에 5번째,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는 해를 맞습니다. 사측은 돈을 대거 풀었습니다. 임금 4만 원, 성과급 150% 이상, 일시금 300만 원 외에도 경력금 200에서 600만 원, 우리사주 15주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대신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고용세습 비판을 받아온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경제가 비상인데다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 올해까지 파업이 빚으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사 안정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하고 서로가 위닝 개념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분규 타결 기대감에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와 모비스 등 그룹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키운 박병호가 한 경기에서만 홈런 4방을 터뜨리면서 홈런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5번째 홈런 왕을 차지한다면 전설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선제 투런포로 키움의 포문을 연 박병호. 두 번째 타석에선 왼쪽 담장을 넘기더니 이번에는 가운데로 향하는 3연 타석 홈런포로 더그아웃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홈런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다시 맞은 9회 5번째 타석. 직구를 힘차게 잡아당겨 4홈런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하루 새 홈런 4개를 더한 박병호는 팀 동료 센즈를 2개 차로 따돌리고 홈런 선두에 올랐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운데 고른 타구 방향에 변화구와 직구 가릴 것 없이 모조리 넘겼습니다. 한 경기 4홈런은 역대 6번째 대기록으로 박병호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두 번째 4홈런도 박병호가 처음입니다. 박병호는 지난 2달간 홈런 5개에 그치며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이달에만 홈런 10개를 몰아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신기한 날인 것 같습니다. 중심 타자 역할 못한 거 오늘로서 좀 만족스럽게 됐으면 좋겠고. 올 시즌 홈런왕 타이틀은 박병호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개인 통산 5번째 홈런왕에 등극한다면 우상으로 꼽아왔던 국민 타자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20경기, 최다 홈런왕을 향한 박병호의 불꽃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운노 요시오가 1981년 도쿄지검 특수부에 불려갔습니다. 재직하던 대학의 악기 구입을 둘러싸고 명품 바이올린을 뇌물로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물로 바이올린을 내놓자 운노는 갑자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그런 명연주를 혼자 들었으니까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수부가 얼마나 깐깐한 원칙주의 조직인지 잘 말해주는 일화입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09년 증거 조작 사건으로 빛이 발하긴 했습니다만 10년 넘게 국민 신뢰도 1위를 지킨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다나카 전 총리를 비롯해 살아있는 정치 권력을 거침없이 수사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한 데서 나왔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를 파헤친 책 파워검찰은 1976년 다나카의 록히드 뇌물 수사를 놓고 열린 검찰 수뇌부 회의로 시작합니다. 회의가 지지부진하자 도쿄 고검장이 입을 엽니다. 검찰이 망설인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러자 검찰총장이 지시하죠.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 마음껏 수사하라. 그렇듯
검찰을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24번 말했을 겁니다. 윤 총장이 조국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력 심층부와 사전에 교감 내지 소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기계 있게 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검사 윤석열은 이제 자이든 타이든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뽑아든 칼이 정치 권력의 칼인지 아니면 국민의 칼인지는 이제 곧 국민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모쪼록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굴하지 않았던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이야기가 먼 훗날 한국 검찰의 기계를 상징하는 전설이 되길 바랍니다. 8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윤석열이 오른 첫 시험대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서울에서도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준비하셔야겠는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소나기처럼 갑자기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내일 점심시간대가 포함된 오전부터 낮 사이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광주가 22도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가 28도, 부산은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